지금 더 효율적인 사내 유니티 프로젝트 품질 관리 전략과 최적화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적화 관련 세션이 진짜 많았는데요.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민혁이라고 하고요. 사이버 에이전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코어 기술본부의 개발준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 발표는 유니티 2021 3 LTS 버전 이후에 유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 3보다 높은 버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에 버전을 명시하였습니다. 발표는 간단한 조직 소개 및 코어 기술 본부의 설립 배경 설명과 품질 관리 전략 그리고 최적화 사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이버 에이전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에 대한 설명과 코어 기술 본부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에이전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약 3,00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서비스 중으로 누계 다운로드는 5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여러 자회사들 내부에서는 다양한 IP를 활용한 타이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은 꾸준히 2025년까지 증가해 왔으며 고객이 게임이 기대하는 퀄리티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장 또한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이고 코로나 특수로 인한 호황은 지고 업계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엔지니어로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늘어만 가는 개발비와 개발 기간을 줄이면서 퀄리티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비와 개발 기간을 줄이면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즉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와 그래픽스, 플랫폼에 관한 지식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의 정립과 품질 보증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거쳐본 결과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게임의 흥망은 게임 자체의 재미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전체 개발의 속도는 더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저희는 전체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느 자회사나 프로젝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개발 연구 부서를 설립해서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요. 그래서 코어 기술 본부의 설립으로 그것이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개발 추진실에 중점을 맞춰서 이유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추진실의 프로젝트 품질 관리에 대해서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추진실의 미션은 각 자회사 프로젝트의 형태를 막론한 지원입니다. 형태를 막론한 기술 상담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최적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했던 다른 부분들은 사실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절대로 필요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품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궤도에 오르고 알파, 베타 단계가 끝이 나고 심지어 그 이후에 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최적화의 필요성을 눈치채지 못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것이죠. 제가 입사했을 때는 한창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요 타이틀이 개발 단계였고요. 곧바로 최적화 담당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전체 프로젝트 개수에 비해서 저희 추진실의 멤버는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노하우도 개발 추진실의 멤버에게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여러 협업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거나 유명 IP를 사용하는 관계로 매번 프로젝트에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긴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 추진실이 단순히 프로젝트를 최적화해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내 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최적화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유니티 퍼포먼스 튜닝 바이블이라는 유니티 최적화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적을 사내에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내 엔지니어가 자주적으로 프로젝트 내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회에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서 실제로 사이버 에이전트에서 주최하는 여러 세미나와 함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북의 공유만으로는 아직도 최적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때 이 측정 작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작업을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의 프로파일링 측정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환경이 불안정해서 금방 측정 작업을 하던 빌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직접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공을 들여서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을 한 데이터는 동영상이거나 예를 들면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 같은 용량이 큰 경우에 데이터가 대부분이어서 공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면은 콘텐츠가 개발에 의해서 내용이 변하거나 세부 내용을 잊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내용을 비교하고 싶을 때도 혹은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할 때도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포맷이 다르거나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비교하는 데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그룹 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규격화된 측정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탄생한 라이브러리가 카나리아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입니다. 1분 정도의 간단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카나리아라는 라이브러리의 웹페이지에서 연결해서 실제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카나리아를 개발하여서 최적화 데이터의 측정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카나리아는 따로 엔지니어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누구라도 빌드를 플레이함으로써 자동으로 측정 데이터를 서버에 송신하여서 항상 일정한 규격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간편히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항상 축적해 둠으로써 엔지니어가 최적화에 실제로 착수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미리 축적된 QA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로 바로 최적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를 관람할 수 있으므로 유니티를 별도 기동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카나리아는 유니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수치로 여러 가지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특정 수치의 품질이 설정치를 밑돌 경우에 메신저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카나리아의 세부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PU 측정인데요. 특정 구간의 FPS와 처리 시간, 온도 등의 상태를 스크린샷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각종 처리의 부하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메모리도 구간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간 순으로 메모리 사용량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 구간의 측정 설정을 통해서 메모리 상승량을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해서 메모리 누수를 감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에서 측정 툴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데이터를 빌드에서 캡처하여서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러 데이터 자체는 용량이 굉장히 크고 확인이 번거롭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톱워치와 동일한 기능도 동봉하고 있어서 트리 구조로 경과 시간을 확인하거나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간을 확인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정 수치가 설정한 역지를 초과하거나 밑돌 경우에 내용을 별도 슬랙 같은 메신저로 통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설정한 각종 품질보다 애플리케이션이 악화되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각종 메타데이터와 함께 메신저에 알람이 가기 때문에 한눈에 어떤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에는 별도 메타데이터와 로그를 설정할 수 있어서 빌드 정보나 git 커밋 해시나 유저 아이디 등의 정보를 첨부하여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능들의 구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서버,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버는 고언어로 제작을 하였고 클라이언트는 유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로는 넥스트.js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현에 관한 내용은 유니티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현 컨셉으로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퍼포먼스에는 되도록 영향을 주지 않고 도입이 간편한 라이브러리를 지향하였습니다. 우선 어셈블리 데피니션에 디파인 제약을 사용하여서 해당 심볼이 정의되어 있을 때는 더미 코드로 내부를 전환하여서 함수를 모두 빈 함수로 변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샵의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심볼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함수 호출 자체를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IL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하여서요. 사내에서 개발한 어그레시브 컨디셔널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에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제약 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함수 호출도 전부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환값이 보이드거나 아웃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함수가 아닌 프로퍼티 등도 전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측정주에는 GC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 오브젝트 풀링이나 스레드 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은 에이싱크 GPU 리드백을 사용해서 비동기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입은 여느 라이브러리와 같이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내에서 제공하는 스코프드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스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유니티상에서의 셋업은 끝이 나게 되고요. 복잡한 설정은 웹페이지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데이터의 계측과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카나리아에서 계측한 각종 데이터들은 유니티 내부의 레코더 클래스를 사용하여서 계측을 하였습니다. 유니티 내부의 측정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유니티 엔진의 레코더보다 unity.profiling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프로파일러 레코더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레코더는 스톱워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특정 마크의 비긴에서 엔드함수까지 걸린 시간을 반환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프레임의 특정 수치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PU를 측정할 시에는 현재 획득한 수치가 현재 프레임의 수치가 아니고 3프레임 이전의 수치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프로파일러 레코더는 레코더보다 오버헤드가 적고 로우 레벨 API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와는 다르게 프로파일러 레코더는 GPU만 계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 퍼포먼스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니티 내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마커 정보는 3,000개 이상이 있고요. 각각의 유니티 엔진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방대한 부분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내부를 확인해 보셔서 자신에게 필요한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마커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유니티 문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적화 관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에디터에서 자주 보실 것 같은데 프로파일러 윈도우에서 실제로 표시되는 내용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파일러 마커로 측정한 값을 그래프화한 것이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디벨로프먼트 빌드에서만 측정 가능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커 중에 대표적인 마커 일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세페스콜이나 드로우콜, 버텍스 수나 이런 수치들과 더불어서 크리에이트 GPU 프로그램, 쉐이더 파스 등의 쉐이더 컴파일과 관련된 수치들도 있습니다.
또한 URP 같은 경우에는 각종 렌더 패스나 드로우 명령의 소요 시간 등 URP 내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프로파일러 마커가 계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URP 내부 코드는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마커가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모리도 같이 프로파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외에 여러 가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러 데이터는 유니티 프로파일링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take snapsho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함수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함수지만 계측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호출을 해주고 있고요. 스냅 데이터 자체는 용량이 굉장히 큰 관계로 몇백 메가바이트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gzip으로 압축한 뒤에 서버로 전송해서 서버상에서 실제로 고언어를 사용해서 프로파일러 데이터를 런타임으로 해석한 뒤에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해던 내용들을 토대로 간단한 퍼포먼스 알림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은 우선 감시할 항목들을 직접 선정해 주신 뒤에 알림에 사용할 역지를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을 예를 들면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등으로 작성해 주신 뒤에 메타데이터나 스크린샷 등 필요한 데이터를 같이 올려주셔서 해당 수치를 지금 설정한 역지와 비교한 뒤에 역지를 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슬랙이나 이런 API를 통해서 통지를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사내 타이틀에서 실제로 있었던 최적화 사례를 몇 개 일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이틀 대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쉐이더 베리언트 로딩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플레이어의 쉐이더 베리언트 로딩 세팅즈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 설정이 기본치일 때 우버포스트 쉐이더의 용량이고요. 오른쪽은 이 설정을 조정하였을 때 우버포스터 쉐이더의 용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가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쉐이더 베리언트를 메모리상에 로딩할 때 한 번에 얼마만큼의 양씩 로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한 번에 로딩하는 양을 청크라고 부르는데요. 쉐이더 청크를 설정한 용량만큼씩 로드하여서 찾고자 하는 쉐이더 베리언트가 존재할 때까지 로드를 계속합니다. 동일한 쉐이더의 다른 베리언트를 로드할 경우에는 청크 개수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청크를 언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 세션에 유니티 재팬 크로카님의 베리언트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베리언트가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은 쉐이더 메모리가 메가 단위를 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로 그래픽이 표현이 풍부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쉐이더 메모리가 커졌을 경우에는 이 설정을 해두는 것이 메모리 점유를 방지하는 방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설정치는 디폴트 청크 사이즈, 디폴트 청크 카운트 둘 다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쉐이더 베리언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세팅즈에 URP 탭에 가시면은 쉐이더 스트립 설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 URP 14 이상은 대부분 여기에 디폴트로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 예전 프로젝트들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포스트 프로세싱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볼륨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씬에서 있는 볼륨 컴포넌트를 다 체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없는 부분은 다 스트리핑해서 배제하게 되는 코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쉐이더 베리언트는 코드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베리언트를 명시적으로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쉐이더 베리언트에 영향을 주는 정의 타입의 키워드에는 멀티 컴파일과 쉐이더 피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트 등에서 키워드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멀티 컴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쉐이더 피처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이더 피처를 사용하면서 명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쉐이더 베리언트 콜렉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빌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쉐이더 베리언트에 단계별 키워드로서 전미사로 붙는 프래그멘트와 버텍스도 있습니다. 따로 전미사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버텍스 프로그램과 프래그먼트 프로그램 양쪽 모두의 베리언트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키워드가 버텍스 스테이지나 프래그먼트 스테이지 중에 한쪽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지를 정비사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베리언트 메모리를 반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기술본부에 그래픽스실이 있는데요. 그래픽스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쉐이더들은 기본적으로 베리언트는 지향하고 내부 분기를 통해서 사실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나믹 브랜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쉐이더 내부의 계산 결과로 인해서 처리가 붕괴하는 경우나 처리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쉐이더 베리언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도 프로젝트 세팅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픽스 탭에서도 경미하지만 빌드 용량에 영향을 주는 설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쉐이더를 빌드에 포함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빌드에서 제외하셔서 빌드 시간과 용량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퀄리티 탭에 있는 텍스처 스트리밍 기능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텍스처 스트리밍은 설정을 유효화할 경우에 개별 텍스처마다 스트리밍을 사용할지 말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사용하도록 설정을 할 경우에 현재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민맵 레벨만 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조금 희생해서 텍스처에 사용하는 메모리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지정한 메모리 예산에서 텍스처 스트리밍 설정이 유효하지 않은 텍스처를 모두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빼고 남은 메모리 예산과 카메라 위치를 통해서 민맵 레벨을 결정합니다. 설정 자체는 좀 번거롭지만 현재 프로젝트에서 많은 텍스처 메모리를 소모하고 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메시 프로 탭인데요. 여기도 진짜 조그맣지만 경미하지만 이모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디폴트 스프라이트 어셋을 첨부 해제해 주시면은 해당 텍스처가 로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정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로딩 프라이어티라는 부분을 코드상에서 설정하게 되시면은 어셋과 시즌 등의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자원 로딩 API에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로딩 씬이나 명시적으로 로딩하는 부분에서 높여주시면은 초단위로 로딩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높여주셨다가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낮춰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렌더 텍스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렌더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텍스처이므로 용량이 높고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포맷과 풀링을 통해서 재사용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레임 내에서 렌더 텍스처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컬러 포맷 등을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일한 설정으로 맞춰주시는 경우가 예를 들면은 다른 포맷으로 두 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합쳐서 한 장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지 후처리 등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URP 내부에 미리 준비된 스왑 버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스왑 버퍼를 대신 사용해 주시면은 따로 메모리에 렌더 텍스처 메모리에 낭비 없이 후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URP 14 이후에 RTN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렌더링 유틸즈라는 클래스 안에 setMax RTN들 full capacity라는 값을 작게 설정해 주셔서 캐시되는 RTN들의 수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폴트는 32가 설정되어 있어서 32장까지 캐시가 되게 됩니다. 또한 메탈과 불칸 API에서는 사용하는 타일 베이스드 GPU죠. 에서는 렌더 텍스처를 메모리레스 모드로 설정하거나 프레임 버퍼 배치 기법을 사용해서 렌더 텍스처 메모리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많이 아시는 걸 텐데요. 리소시즈 언로드 언유즈드 어셋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 오브젝트의 디스트로이만으로는 메모리상의 자원을 해제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본 함수의 호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는 어드레서블이나 어셋 번들의 강제 언로드를 호출하는 방법으로는 메모리상의 자원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장면을 씬을 전환하실 때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호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똑같은 동일 씬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 함수를 불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수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 전환 시에 메모리로 인해서 강제 종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환하는 신 데이터가 지금의 신 위에 전부 로딩되고 난 뒤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신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관계로 이 사이에 빈 신을 끼워 넣어 주시면은 먼저 빈 신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데이터를 다 업로드한 뒤에 그 다음 신을 이제 로딩하게 되니까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이쪽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니티 오브젝트를 사용할 경우에 C샵에 매니지드 참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언로드 언유즈드 어셋을 호출하여도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많이 있는 경우는 스태틱 변수 등의 이 유니티 오브젝트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따로 참조 해제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할 수 없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코드상에서 의도치 않게 메모리를 점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IDE를 통해서 역할을 다한 클래스의 디스포즈 함수나 호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 클로저나 람다에서 캡처한 외부 변수로 인해서 클래스의 생명 주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코드를 읽지 않으면은 알아채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은 대부분 IDE 등의 기능으로서 애널라이저 같은 거에서 경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주의하면서 코드를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모리를 측정한 결과 리저브드 메모리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육지책이긴 한데 의도적으로 이 메모리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GC 콜렉트를 의도적으로 8번 정도 한 번에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비지 컬렉터의 언맵 기능에 의한 것인데요.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그만큼 메모리 단편화를 가속시키고 같은 장면을 반복하면은 결국 그만큼 리저브드 메모리가 늘어날 뿐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이 과도한 메모리로 강제 종료되거나 하는 등에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사용하셔서 통신을 하실 텐데요. 빈번히 사용되는 통신 API의 특성상 내부 버퍼의 복제를 생략하는 것만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 내부에는 데이터 대신에 네이티브 데이터라는 필드가 있고요. 이 필드에서 as read only span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은 이 데이터를 따로 복제하지 않고 스팬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SRP 배처인데요. SRP 배처는 멀티패스 쉐이더이거나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아웃라인 쉐이더 같은 걸 만들 때 멀티패스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머터리얼 프로퍼티 블록에서 접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쉐이더 베리언트가 다른 경우에는 배칭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이 배칭이 깨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내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성능 관계로 도입을 검토하는 라이브러리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내에서 트렌드는 역시 심디 명령어를 이용한 고속화나 아니면은 시스템 I/O 파이프라인즈의 API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주변에 고속화하거나 아니면은 HTTP2를 이용해서 고속화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내 라이브러리에서도 대부분 이 부분들을 조합해서 성능을 높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거나 뭔가 설정을 바꾸거나 하는 내용은 아닌데 로딩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만으로 게임 체감이 확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중에서는 보통 스테이트 머신 등으로 게임 플로우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정직하게 예를 들면은 로그인할 때 유저 데이터를 로딩한 다음에 이제 자원을 이런저런 씬을 로딩하거나 이런 식으로 직렬로 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유저 데이터를 대량으로 로드하는 부분을 유니티 자원을 로드하는 부분과 병행하는 등의 상호 독립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템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 자체도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대량으로 로드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로드하거나 정적인 부분에서 다음 자원을 프리로드하는 식으로 게임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의 독립적인 기술본부를 설립하여 개발 유지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카나리아라는 툴을 개발하여서 사내 프로젝트의 품질 측정을 위한 작업의 간략화를 꾀하면서 주기적인 퍼포먼스 알림 및 통지를 통해서 품질 저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내에 축적된 여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통해서 각 프로젝트의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적화 사례를 포함하여서 이번에 공유드린 내용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유니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드린 유니티 퍼포먼스 튜닝 바이블의 한국어 번역판과 저희 코어기술본부의 블로그를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